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14장,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을 하고 있었죠. 14장을, 지난 시간에는 뭐 14장에서 이제 후반부, 필립스 커브 파트를 했습니다. 전반부는 총 공급 곡선을 했었죠. 총 공급 곡선을 했는 것은,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 모형을 통해 가지고 가격 경직성 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총공급 곡선,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유도했고, 그 다음에 이 총공급 곡선을 유도한 뒤에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장에서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보다는 한 단계 더 좀 진화한, 좀 한 단계 더 현실화된 형태의 모형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전반부고, 그 다음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후반부로서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인데, 물가와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 또는 물가의 증가율인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 실업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사실은 이게 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시작은 이제 데이터의 관찰에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필립스 커브라는 이론적인 모형까지도 도출이 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물가는 이 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기대 인플레이션, 경기적인 실업, 공급 충격, 이렇게 세 개로 결정된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적 요인. 경기적 요인이라는 것은 소위 자연률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높으면 불황이고,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으면 호황이죠. 그런 것들이 경기적 요인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급 충격.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지만, 뭐 석유 파동이랄까, 뭐 코로나 사태랄까, 최근에 뭐 공급망 차원에서의 충격. 세계적으로 공급망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공급망에서의 충격, 애로 발생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것도 공급이죠. 공급 부분의 충격입니다. 여기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이가 오른다.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U하고, 실업률하고 이 파이의 관계다라는 얘기죠. 이게 필립스 커브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음의 관계다. 그러니까 파이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올려야 되고,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뭐 그런 이제 역의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필립스 곡선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적으로 도출했죠. 이론은 이게 전반부에서 나왔던 단기 총공급 곡선. 이걸 다시 정리한 뒤에, V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뒤에 여기다가 오쿤의 룰을 대입했죠. 룰을 대입하면 이렇게 7번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필립스 곡선을 유도. 지금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그 식이 이렇게 바로 이 식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는 단순한 데이터에서 본 음의 그 관계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 내에서도 그런 관계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이 관계는 굉장히 뭐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뭐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어디서 유도를 했느냐라는 거 보면 단기 총공급 곡선에서 유도를 했죠. 그 이야기는 단기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에서가 아니고 단기 총공급 곡선에서 이런 관계가 유도됐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관계다 라는 걸로도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될 겁니다. 유도를 하고 난 뒤에 이 필립스 곡선하고 단기 총공급 곡선하고를 이제 다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여러분인데. 자, 이 부분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 그것을 자기 경제 활동에다 반영을 하느냐.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에다가 그걸 반영을 하느냐라는 건데, 그 이제 반응하는 스킴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적응적 기대하고 합리적 기대. 지난 시간에 적응적 기대까지 봤죠.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최근 관찰된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 달 올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일까? 뭐 올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올해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데이터 집계가 끝나면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예상치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작년 인플레이션 레이트하고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적응적 기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박스는 이 파이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정기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관성적이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관성적이다. 그 이야기는 한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계속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가지고 세계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그 제일 큰 원인이 단기적으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랐다. 그래서 걱정이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올라버리면 단기가 올해만 올랐다가 내년에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한번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을 보면 뭐 물가가 올랐는데 다 비싸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되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다 비싸졌으면 월급을 올려줘야지 그래도 최소한 작년 정도 생활 수준, 재작년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다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요소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뭐 물건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오르면 가장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인건비 오르는 정도는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원래 지금 6%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6% 지금 6%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작년에 6% 올랐기 때문에 원래 최소한 내 인건비를 6%는 올려달라. 그러면 뭔가 하면 내년에 원래 물가도 6%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적응적 기대의 활동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적응적 기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적 기대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관성적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그게 지속되고 그래서 한번 오른 것을 낮추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우겠죠. 이제 희생률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등락하는 이유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두 파트가 있다는 거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주로 공급 충격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 부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그러면 부위입니다. 비용 부분이죠. 물론 비용 하락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우 인플레이션도 있죠. 부위가 뭔가 비용을 파이를 낮추는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는 많은 경우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그렇다 그러면 부위가 갑자기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면 부위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기에서의 부위 부분을 이야기하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경기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기는 물론 공급 부분도 경기를 좌우하지만 빈번한 대부분의 경기는 수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총수요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연률에서 떨어진. 이게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위 관성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관성적인 인플레이션.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관성적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을 세 개로 이야기했는데 세 개 자체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관성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수요 견인, 수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거는 비용 상승, 그리고 공급 충격 또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비용이 오르면 그거는 이제 공급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 그건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절약을 한다든지 더 뭔가 하면 생산 기술 자체를 뭔가 하면 더 비용 절감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기는 하겠죠. 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하면 상당 부분은 비용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거의 이거 정상적인 상태는 지금도 정상이고 전기도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한 1%, 1.5, 뭐 우리나라도 비쌉니다. 현재 1에서 2% 사이 정도로 봅니다. 1에서 2%. 뭐 좀 크게 작아가지고 2%가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1도 2%고 파이도 2%의 상태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면 정상적이다 그러면 지금도 정상이면 그게 지난해도 정상이었고 지난해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뭐 2% 상태가 되는 상태고 그 이야기는 이거는 거의 0이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균형이죠. 정상적인 상태는 장기균형에서는 U는 UN이죠. UN이고 특별한 공급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이 부분에서 뭔가 하면 U가 UN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나쁘니까 2%가 아니라 1%로 떨어지고 아니면 뭐 이 공급 부분의 충격,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세계 유가가 올랐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가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3%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파이가 변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해봐야 뭐 3% 정도. 뭐 3%도 사실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집니다. 지금 가지고 한국은행은 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통화 정책 스탠스를 타이트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난달에 이자율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은 그래도 한 달 건너뛰고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합니다.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통화 정책은 이 소걸음 같이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게 되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우니까 이 조심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야 될 요인이 있더라도 천천히 올립니다. 2달 연속해가 올린 적은 잘 없어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지난달에 올리고 올리는 스텝선 유지하면서 이번 달 쉬고 다음 달 11월 달에 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탠스가 바뀐 것은 3%가 이제 높다라고 본 거죠. 2%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이 어플라인인데 3%가 되니까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관성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스탠스를 바꾼 겁니다.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게 지금 현재 6%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1%대에 있어야 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6%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6%가 그래가지고 원래 고정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6%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왜? 작년은 아니었죠. 작년은 뭐 미국도 2%, 1%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6%가 됐다는 말은 이 두 부분에서 뭔가 사달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부분에서 사달이 났는데 어떤 부분이 났느냐? 주로 부분이 이 V라는 이야기죠. V. V가 올랐다. V가 오르는 것은 뭐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 이것도 일단 그 스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스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어쨌든 최근에는 스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면서 생산은 사실은 큰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운송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다 시간이 걸리고 쭉 그러니까 뭐 나온 데서 뭔가 최종치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가 거치게 된 거죠. 근데 그 단계에서 한 군데라도 딜레이 되면 전체가 다 최종품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이. 그게 뭐 이 항구에서 컨테이너 이 내리는 거에 시간이 걸리고 트러크들이 부족해 가지고 실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내리는 사람도 부족하고 실어낼 사람도 부족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만들었는데 뭐 그걸 이제 저기 항구에 보내가 실어내야 되는데 항구에서 검역 절차 아니면 검사 절차가 옛날보다 훨씬 더 엄격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뭔가 하면 이 스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또 미중 간에 뭔가 또 전 정권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그 뭐랄까 이 무역 전쟁, 경제 전쟁으로서 경제 전쟁 자체가 스플라이 체인에 또 영향을 줬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뭐 이 첨단 IT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에서 뭔가 하면 뭐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데서는 일부에서는 재료가 못 남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간재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최종재를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등등.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합니다. 경제, 무역 아니면 세계 경제는 everything hangs together. 모든 게 뭔가 하면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가 같은 경우에는 딱 크게 쓰죠. 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당장 한번 때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때렸다 그러면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될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뭔가 하면 옳고 그름에 따라 가지고 아 이게 뭐 저놈을 단죄해 딱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따라 가지고 그 사람 단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경제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또 역으로 내한테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이제 세밀한 그 경제적인 영향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했다가는 사고를 많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중국의 얘가 그거죠. 호주가 뭐 실언서를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호주에 대해 가지고 뭐 와인 수입 금지 아니면 석탄 수입 금지 랍스터 수입 금지 했는데 뭐 석탄 수입 금지를 시켜놨더니만 석탄이 없어가지고 미국 중국의 발전소에서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수입되는 석탄의 거의 3분의 1을 호주에서 들고 왔는데 그걸 수입하지 마 그러고 나니까 뭐 딴 데서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기를 제대로 공급 못하는 그 요인 하나에다가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해서 신재생 아니면 그린 쇼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이 참 우리 시대 사명적인 고고한 이 우리의 그 뭐랄까 방향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써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더러워진다. 미세먼지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화석 연료 쓰지 마, 석탄 쓰지 마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 시설이 뭔가 하면 3분의 2가 석탄인데 발전 중단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발전 설비를 다 빨리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거지. 그냥 당장 뭐 목표가 있다. 당장 올림픽을 해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발전을 줄인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경제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스플라이 체인의 문제,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1%대 이거고 이게 6%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큰 원인은 여기서 거의 한 3%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요 부분에서도. 요 부분에서 나왔는데, 요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면 이게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6%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이걸 높이는 요인이었던 겁니다.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지금 UM보다 U가 실제 실업률을 봐가지고는 뭐 이 시각은 좀 안 맞지만 실업률은 뭔가 하면 UM보다 실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그냥 총 수요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총 수요 부분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충분한 압력이 발생했는 겁니다. 그것은 실업은 저렇지만 실업 이외에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에 따른 엄청난 돈, 쏟아 부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작 잡아야 될 실업률은 안 잡고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만들어낼 돈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일자리 만들어질 그런 기업이 안 들어가고 그냥 투자용으로만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뭐 온갖 자산 가격이 다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게 CPI는 안 잡히지만 CPI 속에는 자산 가격은 없죠. 그러나 전체 물가를 본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오른 요인이라는 거죠. 돌아서 그게 물가를 올린 요인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뭔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삽시간에 지금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넘버 1등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뭐 옛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니까 그거는 총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식이고 또한 이게 이제 일종의 필립스 커브죠. 그럼 이 필립스 커브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필립스 커브는 수평축은 양이고 수직축은 가격이죠. 그래서 양으로서 실업률이고 수직축은 가격 지수로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식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하고 U가 이렇게 돼 있고 베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단기 필립스 곡선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 필립스 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 곡선의 이동. 그럼 이 곡선은 또 이동할 것이냐? 이동하죠. 이동하는데 이동이라는 것은 파이하고 U를 제외한 모든 것의 변화는 이걸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생 변수를 제외한 모든 것의 변화는 다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키고 이것도 이동시키고 뭐 이것도 이동시키죠. 근데 자주 발생하는 걸 본다 그러면 뭐 이거는 거의 안 움직이겠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움직이는 요인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종종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제일 자주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이 심하다. 사람들이 파이에 대한 기대는 변동이 심하다. 특히 파이하고 이 파이가 다를 경우에는 그거를 맞춰가는 격차를 줄이는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이의 상승, 이 파이가 올라갔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기대를 조정한다. 기대를 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이가 이 파이보다 낮았을 때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파이는 올라갑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 고용시장에서는 옛날에 1, 2% 인플레이션 내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6%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걸 반영하려고 막 노사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기적인 관계다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자연율 가설로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동을 설명할 수 있고, 단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인 관계인데 그 단기적인 관계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정책적인 제일 큰 임플리케이션이 주는 것은 이 희생률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역의 관계다, 부의 관계다, 음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다 라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자들은 총 수요를 줄여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죠. 지금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서 종종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발생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을 안 잡고 계속 있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계속 6%를 가면 괜찮은데, 저게 옛날에 70년대 말에 미국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방향을 보니까 저거는 중앙은행이 좌시 안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저걸 잡으려고 덤비 들더라. 그러려면 그러면 저걸 6%를 정상 수준 2%로 낮추려고 덤비 들더라 라는 것은, 낮추려고 덤비 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총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의 정반대 정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에 얼만큼 부담이 되느냐, 비용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희생률이라고 하는데, 희생률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1% 줄이는데 희생시켜야 하는 연간 실질 GDP 100분율로 나타냅니다. 100분율로 나타내는데, 대표적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7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 측정해 보니까 미국에서의 희생률이 한 5 정도가 나왔습니다. 70년대 말에 미국의 과거 데이터를 추정해 보니까 5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5%, 1% 낮추려면 GDP가 5% 줄어든다. 경제가 성장이 마이너스 5%로 성장한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 월급이 5% 깎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 잡는데 그런데 1%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를 잡자. 딱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미국이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6%죠. 최근에 6%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정상적인 상태가 뭐 1% 되지만 좀 후하게 잡아서 2%라고 봅시다. 보더라도 여기서 이길에 가기 위해 가지고는 6에서 2로 간다. 1% 잡는데 5가 들었다. 그러면 6에서 2는 4%죠. 4% 잡으려고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죠. 그러면 20이잖아, 20. GDP가 20% 준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은 고사하고 뒤로 20%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물론 그걸 이제 너무 비용이 크니까 한 해로 못할 겁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다 나타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이렇게 비용이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손실은 한 해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해 20%라 그러면 그건 뭐 다들 진짜 곡소리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뭐 4년간에 매년 5%씩 마이너스 5%로 간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만큼 희생률이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안 하면 또 비용이죠. 안 할 때의 비용과 할 때의 비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안 하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6%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까먹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예를 들어 0.5%만 까먹어도 그게 뭔가 하면 뭐 20년 그러면 10%고 40년 그러면 20%가 되는 거죠. 계속이라는 거죠. 계속 잠재 성장률을 까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제는 정상적인, 대부분 선적인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로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물가를 잡았는데, 물론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보다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들었지만 어쨌든 이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용은 많이 드는 거죠. 즉 디스인플레이션 비용,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 높은 것을 낮추는 비용이죠. 그것의 비용은 상실된 GDP다. 그 과정에서 GDP를 까먹게 되죠. 그 까먹은 겁니다.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러한 비용을 실업률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자, GDP가 20% 하락했다 그러면 그거는 과연 뭐 오크네 룰에 따져가지고 실업률은 얼마나 높아졌느냐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한 해 실업률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5년에 나눠 갈 것이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물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뭐 경제가 급격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코로나 같은 엄청난 충격이 발생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고 통화 정책을 굉장히 통화를 유동성을 풍부히 많이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소위 그런 치유의 차원에서라면 좋은데 그걸 넘어 가지고 인플레이션까지 야기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 즉 이게 이제 어떻게 왜 비용이 발생하냐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소위 관성화 돼 버리면 그거는 그걸 잡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나 6%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임금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월급을 6% 올려달라. 그래서 다들 임금을 6% 올리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데 오르게 되면 다시 더 높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라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정책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통화정책마저도. 재정정책은 진짜 비용이 비싼 정책이고 통화정책마저도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선을 안 넘어야 돼요. 선을 안 넘은 것이 통화정책을 필요한 경우 하더라도 물가를 자극할 정도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돈을 공급해야지 과잉을 공급하면 물가를 자극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 필립스 커브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업률을 꼭 잡고 싶으면 사실은 물가를 해석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가를 해석해서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후과는 또 더 엄청난 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도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폴 워커 패드 의장이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 생각만큼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용은 발생했죠. 엄청난 비용인데 GDP가 20% 깎이는 정도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깎이더라라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20% 깎일 줄 알았는데 왜 그게 아니라 10% 깎이고 해결됐냐? 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모형을 볼 때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계산했는 것은 적응적기대로 보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적응적기대로 한다. 인플레이션은 관성적이다. 거죠. 근데 사람들 기대가 완전히 적응적인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 가지고 그 반대 극단을 이야기합시다. 그 반대 극단을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합리적 기대는 사람은 현재 및 향후 예견되는 정책을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한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너무 인간에 대한 진짜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너무 엄격한 과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엄격한 가정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00원 주가 20,000원 주가 그러면 20,000원을 대부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를 합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 뭔가 합리적인 것은 사람들이 뭔가 진짜 뭐 세상을 다 꿰뚫어보는 뭔가 하면 냉철한 인간 그런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10,000원보다는 20,000원을 선호하는 그런 거죠. 물론 10,000원 주가 20,000원 주가 그래도 뭔가 20,000원보다 난 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까지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소수가 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10,000원보다는 20,000원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합리적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뭔가 하면 모든 정보를 열심히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잘 계산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만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상하게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보를 듣는 거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일부 사람은 듣는다. 듣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를 우리가 합리적 기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기 막고 있는 벽창호가 아니라 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룬다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관성 분야를 그 E 파이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E 파이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도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진짜 합리적 기대라 그러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되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합리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벽창호가 반 있고 뭐 벽창호 아닌 사람이 반 있다 정도만 하더라도 희생률이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합리적 기대의 지지자들은 희생비율이 매우 작을 수 있다는 거죠. U가 UN이고 파이가 2파이일 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감소시킨다라고 발표하고 거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GDP가 20%까지 깎이는 그런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공표를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면 신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모든 사람이 2% 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 절반만 깎아가지고 한 4%만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절반 정도만 봐준다. 그러더라도 희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U의 증거를 수반하지 않고도 파이를 줄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그만큼 물론 증가는 하죠. 증가하는데 예상보다는 한 절반 정도만 증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생각보다는 적응적 기대, 그러니까 기본적인 커버에 비해 기본적인 기대 스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델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한다라고 가정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벽청한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 중간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비용이 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경제학의 이 합리적 기대가 모든 분야에 다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분야에 퍼져가지고 경제학이 굉장히 실정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합리적 기대 가설이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는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 뭐 파마의 효율적 시장 이론 이 되고 뭐 그게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고 뭐 합리적 기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게 한 서너 건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한 이론이 된 셈이죠. 풍미했다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경제학 이론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적응적 기대만큼은 뭐 큰 비용은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필립스 커브 관계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자체는 비용이 꽤 크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발작을 하는 이유가 저런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엄청난 경기 위축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율 가설. 자연율 가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필립스 커브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쭉 움직이면 실제 궤적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음의 관계지만 실제 궤적은 보면 뭔가 이 움직이는 내에서 어떤 데 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관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이는데 어떤 데 주로 집중되어 있더라.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그러면 주로 UN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율 가설이죠.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한 앞장에서의 경기 변동에 관한 분석은 자연율 가설에 토대를 두는데 거기서 자연율은 뭐냐? 고식의 유일한 자연율은 UN입니다. 장기균형이죠. 자연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균형입니다.
장기균형은 어디냐? 유엔이죠. 결국은 유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유엔 근처에서 음의 관계를 이루면서 U하고 파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쭉 보면 결국은 그 전체가 다 유엔 자연 실업률 선상에서 그 근처에서 움직인다. 즉 총 수요의 변화는 단지 단기에만 생산량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치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고전파 이론에서 분석한 생산량, 고용, 실업 수준으로 복귀한다. 그 이야기는 Y는 Y바 수준 또는 U는 UN 수준, 자연실업률 UN 수준, Y는 Y바, 그게 잠재 산출량, 완전고용 산출량, 뭐 그런 용어를 쓰죠. 그 Y바. 이게 이제 자연률이죠.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장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립스 커브에서 장기 필립스 커브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씁니다. 원룸 미시에서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장기적으로는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업과 이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자, 이력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전통적이었고, 이거는 이제 이력 현상은 조금 비전통적인 이제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비정통적이냐 그러면 소위 고전학파 전체에 대한 일종의 뭔가 하면 그걸 반하는 이론입니다. 고전학파. 즉, 기다리면 자연으로 갈 건데 왜 설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전학파 논리죠. 그러니까 정책도 하지 말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고전학파 생각입니다. 가만히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은 유엔으로 갈 것이다. 결국은 Y반으로 바로 갈 것인데 괜히 더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고전학파 생각인데 이 이력 현상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력 현상입니다. 이력 현상은 자연 실업률과 같은 변수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죠. 즉 불리한 충격은 유엔을 증가시켜 가지고 경제는 자연 실업률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격이 왔으면 가만히 놔두면 다시 유엔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뭐 자잘한 충격은 그렇겠죠. 근데 너무 큰 충격이 오면 유엔 자체가 뭔가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이. 다른 모든 경제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라 대부분 당해보고 나서 이렇구나라고 이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험은 언제 경험이냐 그러면 유럽의 1990년대 실업률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유럽 실업률을 보고 이런 이력 현상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실업률도 거의 뭐 한 3, 4% 정도였습니다. 미국보다는 뭐 높았지만 그래도 자연 실업률 유엔이 한 3, 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를 거치고 70년대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파동 때문에 엄청난 총 공급 부분에 충격이 발생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적인 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그 석유파동의 파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80년대 들어가서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실업률이 계속 10%에 머뭅니다. 8, 9, 10%. 90년대까지도. 이게 왜 자연율 가설에 따르면 가만히 놔두면 다시 4%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유가 자연율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뭐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경기 순환적 실업자들의 기술은 실업기간 동안에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가 종료되더라도 그들의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석유파동 2번 거치면서 70년대가 다 지났죠.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이 바뀌고 공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없어진 공장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공장이 새로 생겨도 내가 일하던 그런 공장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공장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 기술력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어디냐 그러면 80년대 이후부터는 PC의 도입과 옛날 같은 전통적인 블루 칼라들이 일하는 생산 라인에서의 그런 일이 확 줄은 거죠. 상당히 단순한 업종이죠. 그런데 PC를 다루는 것만 해도 뭐 여러분 생각에서는 뭐 날 때부터 PC를 다뤘기 때문에 이거야 뭐 그냥 연필 쓰는 글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40쯤 돼가지고 PC가 처음 나온 사람이 그걸 보고 여러분 부모도 뭐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부분은 아직도 스마트폰을 못 쓰는 분도 꽤 있죠. 그런 분이 그걸 배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 넘어가지고 PC가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는 PC를 써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손의 작동도 문제고 그걸 배우는 것도 문제고 사고방식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 바뀌는 10년 사이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됨으로써 뭐 실망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예 경제활동인 것에 빠져나가가지고 완전히 실업률을 높이는. 즉 경기순환적 실업률은 실업자들은 임금 결정에 대한 영향을 상실할 수 있다. 경기순환적. 이 경우 내부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협상할 수도 있다.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왜 끼리 지속되느냐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셈인데 뭐 노조가 잘 돼 있으면 그 노조에 의해 가지고 뭐지 협상력을 높이면 잘 돌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높입니다. 파업에서 있는 손실보다는 적다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기업은. 그럼 그런 회사는 임금은 잘 올라요. 그런데 그걸 올려줄 수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하는 거죠. 망하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경기순환적 실업자. 그래서 망한 사람은 경기순환적 실업자입니다. 이 실업자는 임금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균형으로 가는 것은 다 이겁니다. 장기균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황이 됐다, 실업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임금은 떨어진다는 거죠. 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을 더 늘릴 것이다. 그게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불황이 발생해도 임금이 안 떨어져요. 실제 뭐 여러분 근처 봐도 뭔가 대부분 기업에서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이제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79년, 97년, 98년 금융위기 때 그때 그런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런 식의 시스템 내에서는 소위 실업자가 임금을 못 낮추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부 고용자와 내부 노동자와 실업자 간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경기순환적 실업 상태에 있는 외부 노동자들은 경기 침체가 끝나더라도 구조적 실업 상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그랬지만, 뭐 그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경제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충격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사회복지제도를 상당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실업급여도 더 많이 주고 더 뭐 쉽게 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더블로 줬어요. 지금 미국의 스플라이 체인의 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역을 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하역된 그 트레일러를 실어갈 트럭 기사가 부족해가지고 이 항구가 지금 다 정체가 돼가지고 이 야단이다라는 거죠. 왜 일할 사람이 없느냐?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자체를 워낙 뭐 미국 사람들은 그냥 월급이 아닙니다. 주급입니다. 매주 받아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블루칼라더라. 코로나 사태로 그게
먹히니까 다들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허겁지겁 정부에서는 뭔가 하면 실업급여를 다 주고 뭔가 하면 그게 곱하기 2까지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상 상태는 다 극복을 했는데 문제는 경제가 회복해가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될 판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실업급여 받는 게 뭔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의 스플라이 체인을 만들게 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된 또 하나의 뭐 다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그리 높은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복지 제도를 점점 더 확충하다 보니까 이제 실업된 실업자 사람들도 절실하게 일하러 안 나가는 겁니다. 절실하게 일하러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1년 일하고 1년 실업이고 1년은 일해서 월급 받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은 또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그 다음에 1년 일하고 1년 실업급여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그러니까 선의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또 하나 문제가 유럽도 청년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청년 실업이었죠.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 가까이 계속됐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해요. 대학이 있으면 학비도 무료고 뭐 모든 혜택은 다 있습니다. 뭐 그 대중교통은 다 무료고 대학이 있으니까 뭐 아무 불편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취업을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냥 대학생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도피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대학도 무상교육은 아니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한 것이 대학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아무 비용 없이 하다 보니까 실제 뭔가 소수의 좋은 사람을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제도 자체를 뭐 일부 사람들이 뭔가 편하게 그냥 쉬는 안식처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업률을 많이 높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실제 이제 자연율로 돌아갈 건데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손대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일회현상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연율로 안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비주류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 재미는 없어요. 이론이라 그러면 모델도 있고 뭔가 하면 전체 시스템에 딱 맞춰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하나의 그냥 뭐 썰이다 뭐 그 정도로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서 이제 14장 총거국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